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조금 심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약하지만 뭔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아이가 있는 임상 사례들을 여러분 알기 쉽게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이런 거예요. 박양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 듣고 난 그날 밤에 남자친구 문제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그녀 자신의 감정보다도 남자친구의 감정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상적이진 않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면. 근데 이런 경우 연애할 때 좀 있죠. 그 저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어딘가가 아직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드려져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군은 6개월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밤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이군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여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하는 데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군은 자신의 내면의 실체의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의 가치, 셀프월스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연애하다 보면 이런 사건 너무 많지 않아요?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칼 들고 막 오고 헤어졌다고. 이것도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 안에 뭔가 억눌린 게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을 보면 아내인 김 씨는 남편이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했을 때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따라 나섰고 남편이 어느 식당을 가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아무데나 좋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남편은 그녀를 멋진 식당으로 데려갔으며 인류 요리를 먹었으며 유명한 영화까지 감상했으나 그날 밤 김 씨에겐 모든 것들이 따분했고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시무룩한 채로 지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의 대답은 아무 일도 없다였다. 주위 사람들은 늘 김 씨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에게 있어서는 이 착한 이미지가 거짓 자아인 셈이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느낄 수도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김 씨는 자신의 실체를 잊고 산 지 이미 오래이다. 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좀 상태가 좋아졌잖아요. 이제 뭐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뭐다 알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초반에 진짜 이랬어요. 어디 가자, 놀러 가자 막 이러면 그래 하고 따라가 주지만 난 전혀 즐겁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먹자 이러면 그냥 먹어주는 거지. 근데 나는 즐겁지. 그렇죠. 그래서 개선시켜놨잖아요. 모르셨던 죄로 좀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위장된 자아를 갖고 있어서 나는 늘 괜찮고 난 착한 사람이고 연기를 훌륭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 너무 오래 지낸 거죠. 억눌려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다운 거는 하면 안 되라고 이미 어릴 때부터 딱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머 나였네? 내 30대 중반의 그 고통,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고통이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지? 나는 이대로 살다 어떻게 되지?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꽤 들더라고요. 다음을 보면 장 여사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남편에게 벤츠 승용차와 골프클럽 회원권을 사달라며 졸라대고 있다. 그녀는 사실 오랫동안 빚에 시달려 왔으며 매일매일 신용카드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남들에게 부유층으로 보이고 싶어서 액세서리를 사들이고 미용에 온 신경을 쓴다. 남들에게 부자로 보일 수 있다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남을 만나는 일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화장하고 치장하느라 중요한 시간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장 여사가 오랫동안 분명히 믿어오고 있는 확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처럼 보여야만 무시를 당하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볼 때도 부티나게 보여야만 자신감이 팍팍 들어서는 것 같은 것을 자신도 어쩔 수 없다. 장 여사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이어지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이런 분들도 있죠. 나한테 조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네,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근데 이게 아주 극도로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빚이 있는데도 계속 명품을 산다던가 빚이 있는데도 막 좋은 승용차를 몰아야 된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과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내면 아이가 분명히 상처받은 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깐? 아주 잠깐. 이라도 들여다보시죠. 들여다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내면 아이가 있을 수 있다. 하나가 아주 큰 내면 아이, 주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면 나머지는 굉장히 이렇게 소소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내면 아이는 누구 때문에 생겨났어요? 주로 양육자, 엄마나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엄마 아빠는 뭐지?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지? 다 그들 탓이야. 이렇게 탓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때는 날 보호하느라 주양육자가 엄마 아빠였으니까 그렇게 있을 뿐이지 세상에 딱 나와서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란 존재를 어떻게 느껴요? 내 존재를. 소중한 존재. 근데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면 그걸 느낄 수 있나요? 내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를?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진 되게 차원이 높은 이 존재가 이 몸을 가진 3차원의 이 곳에서 살면서 나라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타인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나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인이 우리 부모들이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들도 내면 아이가 있는 어린 사람이었던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되물림 되잖아요. 아까 김창옥 교수처럼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 아이한테도 남자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깨달으면서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되물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고리를 끊는 게 우리부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고통 계속 이제 부모가 준 걸로부터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그랬어? 이렇게. 저도 좀 원망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나는 왜 우리 엄마가 그랬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때렸지? 왜 나를 못 살게 굴었지? 근데 그것도 어린 시절에는 억눌려서 몰랐어요. 다른 부모들이 어떤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모르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막 이렇게 힘을 썼지만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올 때 내한테 막 소리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웠다는 걸로 내가 억지로 막 아동학과를 나왔으니까 막 억지로 그걸 막 마지노선으로 어떻게 막 부여잡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지했던 엄마가 나를 왜 때렸지? 막 이런 거 막 거기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를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탁 놔버리면 사실 고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고통이란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고통이고 그거를 왜 그렇지 하고 제3의 인격처럼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고통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져나오는 거를 사실 알고 훈련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서 이러고 살았는데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 촉매 역할을 부모한테는 자녀가 해준대요, 저처럼. 자녀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보면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자각하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그려보는 이거를 내면아이 치유하는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혹시 생각나는 나의 내면아이가 있나요? 장면으로 확 떠오르는 저처럼 피아노 치다가 막 도망갔던 그 순간이 생각난다거나 또 저 아주 기억에 크게 남는 게 그 방학 탐구 생활 엄마 박박 찢고 막 구겨가지고 울고불고 있는데 옆에 삼촌이 막 다림질 해주고 스카치 탭으로 다 붙여주던 그 광경 되게 굉장히 막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무언가를 떠올릴 때 그것이 기억을 의존하지 말래요. 기억을 의존하면 기억 속에 내가 찾아가서 그게 어땠지, 그게 사실과 달라도 된대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내면 아이는 그걸 어떤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 기억과 똑같지 않더라도 뭔가 느끼고 있어.
제가 물 양동이를 퍼서 나를 막 이렇게 쫓아오던 엄마와 시카를 든 엄마가 동시에 보이는데 그게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둘 다 내가 내 내면 아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의존하지 말고 이미지로 나한테 그런 어떤 순간이 탁 있나를 떠올려 보면 좋은데 이게 그렇대요. 어떤 사람이 더 어렵냐 하면 내 감정이 수시로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나는 좀 힘들었지만 나는 내 감정을 많이 봤잖아요. 그랬던 사람은 내면 아이를 떠올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한데요. 감정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 성격에 감정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어딘가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감정과 이렇게 그 사건과 너무 분리돼 있어가지고 내면 아이를 찾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좀 오래 걸린다 해도 발견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안 좋은 현상. 뭐 내가 계속 무슨 안 좋은 사기에 걸려들고 반복해서 안 좋은 무슨 사건에 휘말리고 안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내 안에 뭔가 있는 건데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가만히 무언가를 이제 1시간, 한 2시간, 3시간 텀이 있을 때 좀 편안할 때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의 아주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때까지 한 번씩 가보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탁 오는 어떤 느낌이 있대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듯이 무언가 탁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냄새, 그 느낌, 막 그때 그 공포, 그 감정 이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내면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과 그 무언가 나의 내면 속에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그걸 찾는데 오래 걸린다 하지만 괜찮다, 오래 걸려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겉으로 늘 괜찮다는 분 있잖아요. 되게 평온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그걸 힌트로 알려드리고 다음을 보면요. 이런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상호 의존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 그래서 가족이 희생적인 사람, 대리 배우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존증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없으므로 외적 성취를 이뤄서 내면 갈등을 채울 수도 없고 어릴 적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모의 부재 혹은 폭력, 폭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안에 의존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 안에 어떤 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볼게요. 공격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폭력, 학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결과물로 이분은 막 술을 마시면 막 누구를 팬다거나 막 기물을 부신다거나 자기가 입은 상처와 분노를 성인이 된 뒤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 등에게 폭력, 폭언으로 발산한다. 대부분 가정폭력범이 이 문제를 지닌 내면 아이를 두고 있고 폭력 및 폭언을 들은 아이의 자아는 성인이 되어 이를 유사하게 재현하고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히틀러는 유태인 학살의 주범이 되었다.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가정이 정말 가정폭력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건 뭐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나는 늘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부모에게 적절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나 괜찮고 네가 뭐라 그래도 나 괜찮고 이런 사람 중에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탐욕에 가까운 애정, 관심,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술, 섹스, 관계, 쇼핑 등의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완벽한 사랑, 물질 같은 걸 찾으나 결국 채우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신뢰장애가 있어요. 부모를 봤더니 신뢰할 만한 하지 못한 거야. 나를 지켜줄 만한 하지 못해. 그래서 부모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내면 깊은 곳에 불신감을 가지고 사회 인간을 불신해요. 그래서 부부 및 업무 파트너 등을 무시하고 모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때로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믿기도 해요. 대부분 못 믿으니까 하나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신뢰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면적 행동이란 건 아이의 판단이나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분노 표출을 윽박지르는 등으로 막아선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분노를 내면으로 돌려 의기소침해지고 열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
위장장애, 두통, 근육, 긴장, 심장병 등의 신체적 질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약간 여기에 속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이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면적 행동인 이건 어떤지 또 보시고요. 다음에는 마술적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비정상적인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동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비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아니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인류대학 학위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노력만 하면 행복할 거야. 등 비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 어떤 식으로 상처 입은 거예요? 그냥 상처 입은 내면이라고 표현돼 있어서. 이거는 여러 단계의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가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친밀감 장애는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 욕구, 바람을 알아주지 않거나 억누른 경우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기 위해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대응한대요. 그래서 성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성에 집착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특정 부위, 특히 엉덩이에 집착하거나 가학, 피학에 의한 성적 쾌감을 얻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듬어 주지 않으면, 제가 제린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얘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친밀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질서.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항하거나 게을러지거나 고집이 있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게을러지거나 막 안 하려고 막 고집 부리고 있거나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네,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고의 왜곡. 상처 입은 내면 아이는 사고의 발달이 정지하므로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나 이런 어르신 보면 진짜 답답한데, 이런 분들 완전 흑백 논리. 이것만 맞아! 막 이러는 분들. 네. 젊은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적 판단,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과장, 강박적 완벽주의 행동을 보임. 이런 분들도 꽤 많잖아요. 우리 상커미 님도 어릴 때 이러셨다고. 그죠? 강박적으로 약간 완벽하려고 하는? 네. 근데, 네. 보니까,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게 막 섞여 있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있어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모든 남자, 혹은 여자 나를 싫어한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흑백으로 딱 판단해버리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공허감, 우울은 아이가 진정한 자아를 버리고 거짓 자아를 받아들인 결과 타인이 요구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이에 해당, 감정을 누르고 항상 타인에게 웃는 얼굴로 한다. 이것도 저는 좀 속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트렌드 칼라님이 김씨, 아까 말했던 김씨 정여사 조금씩 다 갖고 있는 듯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내 안에 뭔가 있죠. 쓱 뭔가 이렇게 지나간, 비슷한데? 이런 게 있죠. 지금 10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범주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렸을 뿐이지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꼭 옳은 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상처받은 무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공허감까지 쭉 바라봤는데요. 아까 우리 내면 아이 2가지 봤잖아요. 드라마 하나. 괜찮은 사랑이야. 하고 또 하나 샤인 봤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잘생긴 조인성이 자기의 분열된 자아, 그 디오 봤죠? 강우를 만나서 막 그랬는데 자기 내면을 이렇게 나도 어릴 때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고 이제 발견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언가 이상하다? 쟤는 실제 하는 애가 아니네라고 깨닫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읽어드릴까요? 트렌드 칼라님, 다 있어요, 다.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정직한 거 아니세요? 네, 삐삐 땡땡땡님은 초6 때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 그 친구 집에 전화해서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 유유유. 네.
그쵸.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됐을 때, 한참 또래한테 예민할 때, 그 또래 집단에서 무언가 내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큰 상처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요때는 이미 좀 성장한 다음이잖아요. 그 전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지금 삐삐땡땡땡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내가 덩그러니 있는 더 어린 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정말 또래한테 또 이런 것도 많이 상처죠. 저희 아이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또래 때문에 얻었던 그 많은 상처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이, 저희는 외동이니까 외동이 아니었으면 혹시 그걸 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외동 아닌데도 그런 애들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근데 그 경험이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된 것 같긴 해 이러면서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옆에서 보면 보기 좋고, 그쵸? 몇 살 전이냐 하면요, 7살, 8살, 이 훨씬 전에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게 당장은 생각 안 나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주 어려도 돼요. 2살, 3살 이때도 되고요. 굉장히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덩그러니 무언가 있는 그거를 한번 발견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게 발견을 하는데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이게 쓴뿌리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하거든요. 또 저희 그 기피디님 친구분을 봤더니 그 불교학교 같은 데 가서 그 마음 공부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자기 안에 뭔가 있다고, 뭔가 해소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막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막 자기 내면을 막 들여다보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거 6남매 중에 5번째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엄마는 일하느라 바빠. 왜냐하면 혼자 외벌이로 6남매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늘 없는데 자기는 방 혼자 웅크리고 너무 외롭게 막 울고 있는 거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지 못해서. 근데 갑자기 거기에, 이분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 모습이 딱 손을 벌리고 그 뒤에 나타난 걸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너 외로운 거 안다. 근데 그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치유되셨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치유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 시절의 모습이 나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무 힘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마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언젠간 보일 거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살 전에 행복했던 기억만 있어요. 기억의 왜곡인가요? 아, 행복하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떠올리기 전에는 그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막 도망 다니던 그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 잘 기억을 못 했고요. 그 방학 숙제 찢은 것만 기억했는데 그게 기억에 났고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까지는. 이게 왜곡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발견한 게 그때까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기다려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그 조인성, 장재열이 그 자기의 다른 자아임을 알아채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갑자기 기억해내요. 자기가 만났을 때, 화면이 깨지나요? 네. 만났을 때 이 강우는 늘 맨발이었다. 피 묻은 맨발이었다. 그거를 기억해내요. 그 장면들을 다. 저 때도 맨발이었고, 왜 맨발이었지? 근데 저기 더 어린 아이가 뛰어나오죠? 저게 그 집에서 뛰어 도망쳐 나오는 본인이에요. 맨발로 뛰어서 도망쳤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의 진짜 어린 자기를 보고 분열된 자아로 나한테 나타났던 한강우가 이제 뛰어나오는 진짜 자기의 어린 시절과 한강우가 이렇게 겹쳐서 내 앞에 보이면서 그 맨발이 계속 인지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 얘가 진짜 있는 애가 아니라 내 상상 속에 있던 아이였고
그 강우란 아이가 내 속에 있던 아이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네. 그러면서 깨닫고 나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인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뭐가 갑자기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막 발전해서 나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조인성은 이때부터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데 그게 분열된 자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계기로 입원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원할 때 막 반항해요. 묶여서 막 이렇게 병신병원에 입원하니까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내면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나였고 그 아이랑 화해하고 충분히 교류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내줘요. 어떻게 보내주는지 그 장면을 볼게요. 네, 병원에 있는 정우성의 침대로 또 이 분열된 자아인 강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강우가 침대에 앉아 있고요. 조인성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내 내면 아이에게 다가간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 발이 또 보이죠? 피 묻은 발, 맨발. 아우, 디오에 대한 연기의 극찬이 다른 강우는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연기를 되게 잘했나 봐요. 강우야, 발 씻자. 발 씻자고 하죠. 진짜 아팠던 자기를 인정하고 그 발이 많이 힘들고 아팠겠구나 라는 걸 알아주고 그리고 그 발을 가진 강우를 직접 씻어주면서 위로해주죠. 갈라지고 피나고 더럽혀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리고 예쁜 양말도 신기고 예쁜 신발도 신겨줍니다. 우리 애인이 눈물을 아주 잘 골랐네. 신발 아주 잘 골랐다고 얘기하죠. 네, 이러면서 네, 이 아이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이제 나 오지 마요. 내면 아이가 물어보죠. 이제 나 오지 마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마구 울면서 보내줘요. 이제는 내가 그 아이, 내면 아이였음을 알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다 보듬어 준 다음에 그 아이를 나와 합일시켜서 그 아이는 보내주고 하나가 된 거죠. 이게 합일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아, 이게 바로 라고 해주셨어요. 우후님이.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힌트만 얻을 건데, 내면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아주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잘하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이나 반복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불쾌하거나 힘든 거라면, 한번,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아주 어릴 때 10세 이전이면 좋고요. 7, 8세 이전이면 더 좋아요. 그때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아이를 보내주는 방법, 나와 합일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 순서를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알아내어 자신 안에 내면 아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2단계는 상처 입었던 핵심 감정을 찾아 현재의 감정과 연결한다. 3단계는 내면 아이에게 이름 붙인다. 상처를 언어로 표현해 객관화한다. 이런 거죠.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두려웠구나.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붙이고 상처를 언어로 표현해준다. 4단계 아픔을 공감해준다. 상처와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많이 아팠겠구나.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괜찮지 않은 게 핵심이거든요. 안 괜찮아. 그 아이는 지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프구나, 너무 두렵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줘야지 괜찮아 하고 빨리 종료시키면 안 돼요. 충분히 그 아이가 슬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아프구나를 내가 이해해주면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울 수 있어요. 내면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실컷 울게 해주고 그 감정을 스스로 다, 스스로 무언가 다 드러내게 해준 다음에 그러게 되면은 상처와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위로하게 되는 그 내면 아이 스스로가 성장하거든요. 그럼 자기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과거의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을 저도 모르게 겪었던 것 같은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힘든 것들, 근데 어느 날 그 장면들이 문득문득 보이고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 봤더니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지 싶고 그 감정에 그 아이를 바라봤고 그 바라본 아이한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감정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다. 정말 밉다. 막 이런 거, 막 분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뭔가 이름 붙였죠. 근데 나는 그랬구나. 그 아이 땐 그랬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막 너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공감해 주는 거죠. 그대로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한참 동안 했더니 그 다음 이제 5단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내가 가진 관점에 대해서 변환이에요. 그게 제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원망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살짝 바뀌더라고요. 엄마는 미숙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관점이 전환되고 과거에 대한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아프다가 아니고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고 또 그때 제가 엄마가 나를 사랑했던 장면을 또 같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지? 내가 아플 때 꼼짝 않고 옆에 앉아서 물수건 갈아주던 엄마 뭐 이런 거를 기억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변환시키는 거죠. 내가 그 아이도 괜찮아졌고, 그래서 나와 합일도 됐고, 내가 미움이나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관계가 다 해결됐고,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약간 반복해서 이제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간쯤에서 멈추는 게 더 오래 걸릴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잡으시면, 시간을 한 2시간, 3시간, 아이들 좀 이렇게 어디 뭐, 학원 가든지 뭐 하여튼 없을 시간에 아침 일찍이라든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복되는 이제 심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약간 고여있는 나쁜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 아이의 그 순간을 내가 좀 알게 되는 거,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이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편안한 상태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가 보이잖아요. 만일에 보이면 느껴지는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아이가 느끼는. 그래서 어느 부위, 특히 머리가 깨질 때 아프다든가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 뛴다거나 손발이 막 떨린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감각 중 어느 신체에 어떤 게 나타나는지 그 내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각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 그 순간의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처럼 떠오르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기억과 일치할 필요 없어요. 기억을 굳이 아까 이제 그렇게 떠올려 보라고 했고요. 그 감각이 어디선가 느껴지면은 그 감각을 느끼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장면에 하나하나를 되살려 보는 거죠.
기억과 똑같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만일에 어떤 방 안이면 그 마루 냄새, 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현상이 어떤 나타나는 어떤 장소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속으로, 그 장면 속으로 나를 들여보내요. 지금의 나를. 그 어린아이한테 들여보내요. 들여보내는데 그 들여보내서 이제 마주하면은 그 아이가 장면 속에 내가 무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다가가서 그 아이한테 말을 걸어봐요. 근데 이때 감정이 많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아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대요. 바위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가 없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몸이 비틀어진 아이일 수도 있고요. 조금 이상한 모습일 수도 있대요. 놀라지 말래요. 그럴 수 있다고. 괜찮대요. 저는 그냥 장면에 제 어린 시절이 그냥 떠올랐는데 이게 많이 분리된 사람일수록 정상적인 아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일 때 놀라지 말고 그 아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가서 그 아이 괜찮다고 해주면 안 된다 그랬죠.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어디가 힘든지 조금 아니면 안아준다든지 내가 가서 뭐 이렇게 그 아이를 위로해준다든지 씻어준다든지 아까처럼 그렇게 힘든 걸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 걸고 터치해주고 그 마음을 좀 읽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괜찮지 않은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바로 종결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을 계속 읽어줘야 되고 감정이 꺼내지도록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아픈 거를 대신 사과해줘도 좋아요. 미안해. 그때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못해줬네. 미안해. 뭐 이렇게 그 감정을 일단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씩 좀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조금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돌덩이 같은데 돌덩이 아닌 애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그리고 오늘 그 아이를 다 발견 못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하고 끝내야 돼요. 그렇게 다 해서 끝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면 그 아이가 그전보다는 좀 다른 아이가 돼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편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 그 아이를 괴롭힌 어떤 존재가 그 근처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엄마라든지 엄마가 도깨비 모양, 아빠가 도깨비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막아주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해주신 분은 자기는 그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아서기가 힘들대요. 부모가 너무 자기보다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3자의 어떤 권력자를 등장시킨대요. 자기는 천사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천사를 등장시킨대요. 그래서 그 힘센 엄마 아빠를 이렇게 잘 해서 그분들도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막 물리치고 막 없애고 막 깨부수고 이게 아니고 잘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이분들을 아직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분들을 아픈 곳을 휴양할 수 있는 곳으로 천사가 모셔가서 잘 다루도록 그렇게 뭔가 절대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위약을 가하는 어떤 인물을 제거해주는 게 이 아이를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장하잖아요. 그 아이가 괜찮아지면은 이제 그 아이가 내면 아이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그 안에서 점점 지금의 내 모습 정도의 나이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하면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얘는 해결됐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으로 큰대요. 그래서 합일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와 화해하고 합일시켜서 내 속에 정말 아팠던 그 아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치유 과정을 거치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한번 정말 자기한테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내면 아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론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학자들이 얘기도 했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융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내면 아이로 자리 잡았다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달려왔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상처
주인공의 가시, 나를 상처 주는 가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그 가시의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 내면 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자, 모든 분들이 그 내면 아이를 좀 만나시고 그 만난 내면 아이와 화해도 하시고 그리고 그 내면 아이가 진짜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건강하시다면 이미 합일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나는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지만 안 보인다면 분리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